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을의 또 다른 주요 공모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공모가가 어떠한 수준인지 공모에 관한 내용에서부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우려와 기대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죠. 먼저 공모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마 변경이 된다고 하면 다른 것보다 해외 투자자로부터의 반응이 미적지근하거나 공모의 호황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 때 변경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폭 변경된다고 하면 시점에 맞추어서 업데이트를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정해진 걸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모집 가액, 그러니까 공모 가액의 밴드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는 10만 5천원,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 13만 5천원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공모가 자체가 너무 높다는 것이죠. 사실 주식의 가격보다 중요한 것이 시가총액이니까 주식을 좀 더 분할하는 것도 방법이었을 텐데 주식시장에서의 활발한 거래를 기대하지 않은 것인지 일단 10만원이 넘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를 공모가로 선정하긴 했고요. 여기에 주관사를 보게 되면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해외를 위한 JP모건도 있고요. 공동주관으로는 미래에셋도 있습니다. 그럼 개요를 봤으니 공모가의 적정성부터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죠. 먼저 증권보고서에 따르면 빅히트 엔터의 공모가 산정은 에비에비타 방식을 통해서 산출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이 에비에비타가 뭔지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이 에비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자산부채 총 발행주식 등 기업의 모든 가치가 매출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의 몇 배가 되는지 따지는 지표입니다. EV, 그러니까 Enterprise Value, 기업 가치고요. 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그러니까 이익은 이익인데 이자 비용도 빼고 세금도 빼고 감가상각비 등도 빼고, 그러니까 저희가 손익계산서에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의 감가상각비와 함께 여기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무형자산상각비까지 더한 금액이 에비타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감가상각비나 무형자산상각비를 영업이익에 더해주는 이유는 자산에 대한 상각비 자체는 실제 비용이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형자산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이 실제 현금이 지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비용을 빼지 않고 보는 것이죠. 그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왜 에비에비타 방식을 선택했는지 이 같은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기사를 통해 조금은 알 수가 있는데 제목만 보고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긴 하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해해 보도록 하죠. 먼저 앞에서도 살짝 나왔던 것처럼 에비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설비를 보유한 제조기업의 밸류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본집약적 장치산업 같은 경우에는 매 분기 현금 흐름과는 무관하게 대규모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실제 현금이 나가지 않지만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가면서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회계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이 감가상각비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실제 가치를 왜곡시킨다고 봐서 이 부분을 빼지 않고 계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빅히트 엔터의 경우에는 이 방식을 선택함으로 해서 가장 큰 실익으로 신사옥 입성의 임차계약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운용리스 빌린 것으로 본 것인데요. 그리고 이것은 회계적으로 봤을 때 빌려서 쓸 수 있는 자산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죠. 해당 건물에 대한 사용권 자산인데 이건 역시도 상각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이 1,500억으로 껑충 뛰었는데요. 이 같은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사용권 자산 상각비만 61억 원에 달한다는데 이것을 과거와 비교해 보자고 하면 18억에서 61억이니까 무려 244%나 급증한 수치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 자산 상각비가 영업이익에서 얼마나 까먹는지를 보게 되면 훨씬 더 와닿는데요. 영업이익이 500억 원 정도인데 자산 상각비만 61억 원이 기록된다고 하면 이익에서 자산 상각비가 까먹는 것이 굉장히 큰 금액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빅히트 엔터 상장을 추진하는 현재의 주주 방시혁 대표를 비롯한 입장에서는 이 같은 것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석할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에비에비타로 측정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증권보고서에서도 이렇게 리스크의 요인 중 하나로 이 평가 방법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실제 다른 비교 기업과 가치가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실제 상장을 위해서 비교했던 기업들과 함께 실제 숫자를 비교해 봤는데요. 언론에 밝혀지기를 JYP, 네이버, 카카오, YG엔터, YG플러스까지 이번 공모가 산정에서 비교를 했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YG 같은 경우에는 그룹 전체가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굳이 여러 기업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 4개 기업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가치를 산정했다고 하는 에비에비타를 포함해서 퍼와 함께 PSR까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비교를 할 때 연간 단위의 수치가 필요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반기 보고서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비용에서 이처럼 2019년 하반기를 계산을 해내고 여기에 더해 2020년 상반기를 더해서 최종 연간 가치를 뽑아내서 그 연간 계정의 가치를 바탕으로 에비에비타를 비롯한 수치들을 계산해냈습니다. 그리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같은 경우에는 저가로 제시된 105,000원의 주가부터 고가로 제시된 135,000원까지의 주가를 기준으로 범위를 뽑아내봤고요. 그 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가 지금 현재 주가를 봤을 때 6월 말의 주가보다 대부분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보고서가 나온 6월 말 수준의 주가를 기준으로 하나를 뽑아보고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9월 20일 그러니까 9월 18일 기준의 종가를 기준으로 수치를 뽑아내봤습니다. 이렇게 최근 수치를 반영하려고 했던 이유는 어쨌거나 빅히트 엔터의 주가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실제 그 주가가 반영되는 시점 그러니까 2020년 6월 말보다 현재 관련 업계의 주가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오른 주가가 많이 고려될 것이기 때문에 최근 주가를 감안하고자 해서 9월의 주가를 반영을 해봤고요. 이렇게 봤을 때 JYP가 일단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모든 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반해 YG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숫자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에비에비타 같은 경우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24.5에서 32.1 사이의 범위를 보여주었는데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단이 최근 주가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하단 밴드에 맞닿아 있는 수준이었고요. 그 외에 인터넷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보다 높았는데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굉장히 높게 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 YG 엔터도 굉장히 높게 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맥락은 퍼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흘러갔는데요. 퍼에 있어서도 JYP가 좀 더 저평가되어 있었지만 인터넷 기업들은 모두 다 고평가되어 있었고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퍼 기준으로 봤을 때 높게 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고 하면 비교 대상과 비교해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는데 먼저 이렇게 선정한 기업들이 적절한 대상이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빅히트 엔터와 사실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기업은 JYP나 YG 엔터 같은 기업이었을 텐데 컨텐츠를 중심으로 한다는 이유로 카카오나 네이버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매출액에서 볼 수 있다시피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조 단위 매출을 넘어서서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에 비해 엔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매출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조 원이 되지 않는 수준이죠. 여기에 더해 업계의 특성을 보자면 각종 리스크의 관점에서도 빅히트 엔터나 JYP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우에는 사람이 자산이라서 사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YG 엔터에서 최근 마약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부진을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인터넷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반대편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렇다면 어떻게 비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는 말인가라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사실 BTS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역대급 스타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좋아하건 말건 그것을 떠나서 글로벌적으로 비틀즈의 버금가게 언급되는 그룹이니까 사실 문화적 관점에서는 문화대통령이라고 불리던 서태지나 한 시대를 풍미하고 최근에도 회자가 되었던 H.O.T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범위와 파급력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실제 경제 가치도 그렇게 창출해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와중에 한류의 중심에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한 관점에서는 마이너한 부류 느낌을 주고 있는 해외에서의 한류와 국내 매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다른 엔터 기업들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 빅히트 관점에서는 구미가 담기지 않는 조건이었겠죠. 이것은 상장하기 전에도 이미 다른 엔터 기업의 매출을 뛰어넘고 있는 빅히트의 매출만 보더라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코로나 이후에 주가의 버블이 끼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 버블 시장에 빅히트 엔터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버블이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그만큼의 버블이 빅히트에도 끼어야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공모에 따르는 컨벤션 효과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지금의 공모가가 무리하게 선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더 잘게 쪼개서 주가를 낮췄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이 역시 방시혁 대표를 비롯한 빅히트의 전략일 테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여하튼 이렇게 숫자로만 비교해 봤을 때 공모가 자체는 이것저것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BTS라는 가치를 반영했을 때 적당한 것 같긴 한데 그럼 진짜 돈은 잘 벌고 있는지, 코로나로 콘서트도 못 열고 있는데 공연 수익은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여기에 더해 BTS의 군입대 문제까지 하나하나 빅히트 자체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회사의 개요를 보게 되면 자회사가 적어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았는데요. 일단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매니지먼트 업을 대행으로 하는 기업이 일본에도 홍콩에도 중국에도 여러 국가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 온라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일본과 미국 등의 관련 기업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또 다른 기획사로 소스뮤직이라는
소스뮤직이라는 회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스뮤직이라는 회사는 걸그룹 여자친구 등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고요. 사실 이 같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매출의 구성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매출의 구성을 보게 되면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그림도 그려지지 않을까 싶은데 2019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장 높은 매출이 나왔던 것은 다름 아닌 공연 매출이었습니다. 이슈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2019년에 BTS 공연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기억하실 텐데요.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윈블리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고 여기가 영국이라는 관점에서 비틀즈와 퀸과 함께 조명을 받으면서 여러 언론이 주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 같은 흐름이 2020년에도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게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관심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식을 듣기만 하니까 1년 내내 화제가 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 팬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나라에서 1년에 한 번 공연한다고 하면 그 공연을 놓치지 않을 테니까 올해에도 충분히 공연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이 힘들어진 가운데 이 보고서의 기준상 1년의 절반 수준이긴 하지만 전년 연간에 대비해서 봤을 때 1900억의 매출이 15억, 그러니까 10%도 아닌 1% 수준도 안 되게 떨어졌습니다. 정말 굉장한 하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처럼 비중이 높았던 공연 매출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을 보게 되면 전년 연간 기준의 절반 수준을 잘 달성했는데요. 이 같은 것은 바로 앨범 매출의 성장으로 인한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공연으로 채우지 못하는 욕구를 앨범으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비즈니스의 최고봉은 욕구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로 보입니다. 덕분에 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연간의 매출을 뛰어넘었죠. 이 같은 흐름은 BTS 팬들만 이런 것은 아닌데요. JYP의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연간 기준으로 2017년까지 콘서트의 매출이 10% 이상으로 꾸준하게 높게 기록을 했었지만 2020년에 콘서트 매출은 크게 줄어들었고 이에 반해 음반과 음원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봤을 때 절반 이상을 기록하면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BTS만큼의 파급력은 아니라서 그런지 매출 자체는 전년 연간에 대비해서 봤을 때 절반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조금 아쉬운 매출이긴 하지만 JYP 입장에서도 충분히 선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팬심 같은 경우에는 공연에서 떨어지더라도 앨범 매출 등으로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기존의 기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그 실망감을 보자면 빅히트 엔터에 대한 실망감이 크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숫자 자체로만 보면 빅히트 엔터가 충분히 선방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위기를 잘 타개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숫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매출의 흐름을 보게 되면 18년에서 19년 사이 3천억 매출이 6천억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2배 가까이 매출이 상승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BTS의 효과가 크지 않았을까 싶고요. 2019년까지는 연간의 공연 매출이 높았다 보니까 2020년 반기에 비해서 2019년 반기의 매출 자체가 더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매출 원가로 보게 되면 조금 다릅니다. 원가율로 봤을 때 확실히 음원 매출이 높았던 2020년의 수익성이 더 좋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19년 반기 매출의 경우에는 원가율이 73%였던 데 반해 2020년 반기의 경우에는 55%로 원가율이 대폭 좋아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판관비를 보게 되면 판관비가 2019년 반기에 350억에서 2020년 반기에 830억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 반기 대비해서 주요 증가한 내역을 보게 되면 급여에서 100억 이상 증가한 것이 충분히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지급 수수료도 120억 이상 증가하기도 했고요. 이 같은 것을 봤을 때 공연 중심의 매출에서 앨범 중심의 매출로 이동하면서 내부 회계 기준상 판관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원가율은 좋았지만 판관비가 올랐기 때문에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유사한 수준의 영업이익률 16%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률까지 보면 전년 동기와 유사했는데 영업 외 활동에서는 전년 동기와 조금 다른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기타 비용이 크게 기록되었는데요. 이는 일시적 비용, 기부금 증가에 따른 내용이고요. 기부금이 전년 동기 4억 원이었던 데 반해 2020년 반기에는 24억의 기부금이 발생하면서 비용이 크게 늘었고요. 금융 비용의 경우에는 전년과 비교해서 외화 환산 소실이 14억 이상 기록된 것과 함께 외환 차손이 8억 이상 기록되면서 금융 비용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외환 차익도 30억 이상 기록되면서 외환 관련해서는 손익을 함께 보자면 그 증감폭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는데요. 영업외 활동에서 결과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것은 기부금 24억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로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30억의 당기순이익으로 매출의 감소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어서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먼저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8년 2천억의 자산이 20년 반기에 8천억을 뛰어넘었는데요. 18년의 숫자 자체가 18년 말의 보고서니까 19년부터 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1년 반 만에 무려 자산이 4배나 성장했습니다. 그 사이 보게 되면 유동자산의 경우에는 2배 정도 늘었는데 유동자산이 10배 이상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무형자산이 60억대에서 2,300억대로 뛴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사용권 자산의 증가와 함께
함께 비유동 자산 외에도 현금성 자산 등이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볼만한 무형 자산의 내역을 보게 되면 영업권이 전기 말에 180억 수준에서 2020년 반기 말, 그러니까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500억을 넘는 영업권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BTS의 브랜드 가치가 포함된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같은 것이 무형 자산의 증가에 이어 자산 전체의 증가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자산도 늘었지만 부채도 크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1년 반 사이에 6배 가량 늘었는데요. 차입금이 2천억 가까이 늘어난 것이 크게 영향을 끼쳤고요. 리스 부채도 1,300억 이상 기록된 것이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무래도 용산에 신사옥을 들어가는 등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부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게 기록되었는데, 다만 공모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공모 철회 등 급격한 변화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공모가 진행된 이후에는 자본 계정의 증가와 함께 유입된 자금의 활용을 통해서 부채 비율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BTS를 통해 글로벌 매출이 견조하게 버텨주기 때문에 실적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데다가 그 외 숫자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모가와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이겠죠. 빅히트 엔터만큼의 이슈를 끌었던 종목으로 당연히 SK바이오팜과 함께 카카오게임즈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업계를 떠나서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비교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먼저 상장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 당일에 굉장한 상승은 물론 그 이후에도 상장 3일째까지 상한가를 이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 상한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무너지지 않고 천천히 무너졌지만 그래도 두 번째 상한가였던 16만 5천 원을 무너뜨리지는 않는 선에서 현재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상장일 기준으로 보면 3달째인 지금까지도 이 가격은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비해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 당일에는 역시 굉장한 주목을 받았지만 그 후에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에 바로 그 상한가 가격은 무너졌고요. 현재는 첫 번째 상장일에 종가인 62,400원도 위협하는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으로만 보자면 공모주에 대한 효과가 SK바이오팜이 최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꺾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주식시장 자체의 열기가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SK바이오팜 때보다 조금은 이성적으로 공모주를 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 생각해봐야 할 것은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의 본질 차이입니다. 사실 카카오게임즈는 업계에서도 최고 수준이라고 언급하기도 애매하고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게임에서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에 관련된 다양한 호재를 가지고 있었죠. 이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현재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글로벌 탑 수준의 가수 BTS를 보유하고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은 보는 관점에 따라 카카오게임즈나 SK바이오팜보다 더욱 높게 평가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각종 위험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되어야 하겠죠. 증권 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이 같은 일반적인 위험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훨씬 더 와닿는 위험 같은 경우에는 BTS 자체에 대한 위험도입니다. BTS가 전체 매출에서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암묵적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사실인데요. 여기에 더해 군입대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연령이 높은 진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말일까지 입대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부터 계산을 하자면 1년 정도의 기간이 남은 것인데 여기에 더해 코로나 상황을 생각해보자면 코로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백신이 제대로 공급되는 시기가 2021년 중순 이후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2019년 수준의 공연과 그 정도 수준의 매출 정상화보다 BTS의 이 구성원의 입대가 훨씬 빠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것저것 모두 긍정적으로 해석한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과거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의 가능성으로 온라인 콘서트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방방콩, 그러니까 방구석에서 보는 방탄소년단의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제공을 했는데 여기에 접속한 관객 수와 함께 접속을 위한 관람권의 가격을 평균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무려 1회 콘서트에 250억 이상의 매출이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이를 기존의 오프라인 콘서트로 비교해본다라고 하면 스타디움 콘서트의 3배에 달하는 매출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주식시장 자체에서 공모주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는 흐름과 함께 장기적으로 BTS의 군입대 문제라던가 그 외에 언급된 몇몇 리스크 등을 거론하면서 공모가가 너무 높게 평가되었다고 보는 관점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다르게 기대감을 갖는 쪽이라고 한다면 자타공인 글로벌 탑 수준의 BTS의 가치와 함께 이 가치가 다른 주식과 비교되는 것 자체를 거부할 것이고 여기에 더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오프라인 공연 매출 부진을 잘 채워나가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관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본질에 더해 다양한 이슈를 확인해봤는데요. 빅히트
빅히트 엔터 주가의 상장과 이후 흐름에서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수익내는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 영상이 관련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정보와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